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큐빗을 당장 얘기할 수는 없고요. 큐빗은 아마 한 두 번째 시간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기본이 되는 반도체 양자점이라고 부르는 게 무엇이고, 그걸로 큐빗이 되기 위한 거기에 전자를 하나씩 가두는데요. 전자를 어떻게 하나씩 가두느냐 얘기부터 첫 시간에는 할 거예요. 네. 자, 우선 우리가 소위 양자점이라고 부르는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이건 무엇이냐? 어떤 나노파티클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노파티클이 있는 건 아닌데,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반도체 두 종류를 이렇게 위아래로 쌓아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것은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라는 재료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갈륨 아세나이드라는 재료예요. 우리가 양자역학과 고체물리 학부 수준에서 배우면은 밴드 이론이라는 것을 배우죠. 그 밴드 이론에서 그런 것에 따르면 이런 물질은 전부 다 반도체인데요. 두 개가 밴드갭이 조금 달라요.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하고 갈륨 아세나이드가 밴드갭의 크기가 조금 다른데, 그런 걸 위아래로 이렇게 붙여 놓으면 이 경계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경계에는 에너지 우물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 에너지 우물은 어떤 방향으로냐면요. 이 수직 방향으로의 에너지 우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자가 위아래로는 이동을 못하고 에너지 배리어 때문에요. 대신에 이 경계의 2차원 평면상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의 가스라고 부르는 투 디멘셔널 일렉트론 가스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저 계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회색으로 칠해 놓은 것처럼.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 표면을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고요. 표면에는 우리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굉장히 미세한 막 수십 나노미터 정도 굵기를 가지는 전선들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배치한 전선들에다가 각각을 전압을 원하는 모양, 원하는 양만큼 여기 각각을 걸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기 음의 전압을 걸었으니까 요 밑에 있던, 그것에 해당하는 그 밑에 있던 자유전자들은 그 선들 바로 밑으로는 갈 수가 없는, 소위 디플릿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기 흰색으로 제가 이렇게 제외시켜 놓은 부분들이 전자가 있을 수 없는 영역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에 비해서 저 회색으로 아직까지 칠해진 부분은 여전히 전자가 그냥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깔아놓은 이 전선들의 모양을 아이디어를 잘 생각을 해가지고 적당한 모양으로 한 다음에 전압을 적당하게 걸면 여기 흰색으로 제외된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 약간 회색으로 동그랗게 아일랜드처럼 남는 영역이 생기죠. 거기는 여전히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영역인데요. 그런 것을 바로 양자점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나노 파티클처럼 피지컬한 크기를 가진 어떤 입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2차원에 다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에만 전자의 밀도를 가둘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형성한 아주 조그만한 나노 스케일의 어떤 오브젝트를 양자점이라고 부른다. 양자점 중에서도 이런 선들을 전부 다 반도체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게이트라고 부르거든요.
게이트 일렉트로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게이트로 정의된 양자점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커서를 요 레이저 모양 요걸로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앞선 그 강의에 이어서 에너지 스케일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약간 3차원적으로 전자의 밀도를 제가 표현을 해본 거예요. 요 위에 있는 제가 아까 게이트라고 부른 요 선들의 적당한 전압을 더하면 그 밑에는 에너지가 올라가서 전자가 있을 수 없는 영역들이 생기는데 여전히 전자가 조금 남아있는 영역 여기가 생긴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는 전자가 항상 많이 차 있는 영역도 여전히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전자가 몇 개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아일랜드 영역, 양자점이라고 부르는 거 하고요. 그것하고 약하게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외부 전자의 소위 통계역학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레저버라고 부르는 전자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호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레저버도 붙어 있습니다. 전자는 페르미온이니까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전자가 계속 들어가려면은 에너지를 점점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죠. 같은 에너지에 뭐 100만 개, 수십억 개의 전자가 다 같은 에너지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에너지를 높이면서 채워나가다가 내가 가진 전자를 다 넣었어요. 그럼 마지막 전자가 그러면 어떤 에너지 준위를 차지하게 될 텐데 채워진 전자의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 이거를 페르미 레벨이라고 해요. 페르미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에 전자의 개수가 굉장히 많을 때 하는 얘기고요. 여기 전자가 몇 개밖에 못 들어가는 이런 영역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우리 양자역학 하면은 이 생각나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양자역학 생각하면 딴 건 기억 하나도 안 나도 이거 하나는 생각나지 않나요? 파티클 이너 박스? 이건 아마 생각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양자점이라는 게 생기면은 에너지 준위들이 이렇게 양자화돼서 갈라지게 돼요. 근데 이 양자점은요, 좀 특이한 게 굉장히 조그만 영역에다가 전자를 넣게 되면 물론 요 파티클의 이너 박스처럼 어떤 크기를 가진 에너지 우물 안에 에너지 준위를 만들었을 때 그냥 슈레딩거 방정식에 따라서 에너지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만큼의 에너지 스페이싱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이 양자점의 이 가로 세로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우물의 폭, 분해 뭐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크면 스페이싱이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밀하고 굉장히 작으면은 스플리팅이 크고 그러니까 진짜 원자는 막 10수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 크기를 가지는데 그럼 이런 오브젝트들은 어떠냐 이 크기 자체가 한 100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실제 원자보다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이 스페이싱은 실제 원자가 가지는 일렉트론 볼트보다는 훨씬 더 작은데요. 대충 얘기하면 한 미리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됩니다. 요거를 온도로 환산하면요. 수 켈빈 정도의 온도가 돼요. 자, 그런데 양자점이라는 것은 이거 이외에도 특이한 성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고립된 영역이 전자가 여전히 많이 차 있는 이 밖에 있는 영역하고 굉장히 상호작용을 덜 한다고 했죠. 여기 골목 길이 굉장히 좁은 거에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스핀을 따지면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에너지 레벨이 하나 있어요. 근데 스핀을 따지면은 전자를 하나 스핀업을 넣은 다음에 같은 에너지 준위에 스핀 다운도 넣을 수는 있죠. 왜냐면 스핀 넘버는 다르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를 위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양자점이라고 하는 이렇게 고립된 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에너지 레벨에 스핀업을 하나 넣었다고 치면 전자 한 개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 번째 전자를 넣었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게 돼요. 이것을 자세하게 계산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부르는 이름만 얘기를 할게요. 차징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설사 우리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닐 때 어떤 하나의 에너지 준위를 스핀 업과 다운을 두 개 넣을 수 있는 거를 생각하는 거에 반면에 이런 시스템에서는 전자가 하나씩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 다 넣은 다음에 그 다음 넣을 때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이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차징 에너지라고 부르면서 이런 현상을 쿨롬 블라케이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거시적인 물체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이런 시스템하고 외부 환경과의 그 상호작용의 정도를 소위 이 캐패시턴스로 나타나는데요. 이 캐패시턴스의 값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보는 이런 거시적인 물질들은. 왜냐하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채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캐패시턴스가 너무너무 커서 차징 에너지라는 게 우리가 측정할 만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노스케일의 오브젝트는 외부 환경과를 연결하는 캐패시턴스가 매우 작아서 이 차징 에너지라는 것이 무시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시 못하게 되는 영역에 있는 상태를 쿨롬 블라케이드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거기에 n개의 전자가 있는 사실 때문에 그 다음 전자를 넣을 때 에너지가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수 미리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됩니다. 온도로 따지면 수 켈빈 정도 돼요. 두 번째 강의에서 얘기할 그 큐빗은 그러면 우리 큐빗이라는 거는 결국 2레벨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그 2레벨의 에너지 스플리팅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에너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큐빗 만드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얘기할 큐빗의 에너지는 이런 스케일보다도 더 작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컨파인먼트 에너지로 스페이싱들이 있고 넘버가 다를 때 에너지가 또 갈라지는 차징 에너지가 있을 때 거기에 어디셔널하게 외부에서 전기장 또는 자기장을 걸었을 때 에너지가 또 갈라지겠죠? 스핀이 업이냐 다운이냐에 따라서. 대표적인 게 자기장 걸었을 때 갈라지는 제만 스플리팅이 있을 텐데요. 스핀 업과 다운이 뮤 더트 B로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이건 물론 자기장 거는 떼기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보통 우리가 거는 자기장을 대입해 보면은 수십 마이크로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큐빗은 수십 마이크로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 차이를 0과 1 상태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양자점 소자라는 것을 실험실에서는 대학에도 반도체 반도체 공정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런 시설들에서
우리 광고 보면은 일단 마스크 쓰고 우주복 같은 거 막 뒤집어 쓰고 노란 불빛 들어오는 방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작업을 하잖아요. 먼지 안 나게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얘가 가로 세로가 지금 보는 배율에서는 한 1mm 정도 돼요. 1mm 손으로 집을 수 있는 사람 있나? 1mm는 손으로 가늠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사람이. 내가 한번 해볼게.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요 손가락 두 개 차이 지금 보이시나? 한번 해봐요. 내가 1mm를 찝을 수 있나? 이 정도예요? 그 정도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요걸 이제 점차 확대를 해볼 거예요. 물론, 뭐, 요런 선들은 당연히 이 중간으로 계속 모이고 있어요. 자, 이제 확대를 할 텐데. 요 정도 되면 이제 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율 바꿔가지고 또 확대를 합니다. 저 중간의 영역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요 정도 되면 이제 수십 마이크로미터. 여기 한 5 마이크로미터. 이제 광학현미경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바꿔가지고 또 안에를 계속 들어가요. 지금 관심 있는 게 저 중간의 영역인데요. 전자현미경에서 거의 최대 배율로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는 이런 구조물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본 한 1mm에서 계속 확대를 해서 지금은 요만큼의 길이가 200나노미터 정도, 머리카락의 한 수십 분의 1 정도의 길이인데요. 그런 영역에 양자점이라고 부르는 영역을, 요거는 한 5개 정도, 양자점 5개. 물론 이 옆에 있는 것도 양자점인데요. 좀 작은 양자점 5개, 좀 큰 양자점 2개를 만드는 이런 소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실험을 하면요. 제목은 양자 컴퓨팅 어쩌고 저쩌고라고 거창한데 이거 만드는데 대학원생 들어오면 한 3년 걸려요. 3년 걸려서 이거 만든 다음에 이제 자기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선택을 안 해요.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림은 이제 조금 익숙하실지 모르겠어요. 반도체 표면이고 게이트라는 선을 막 이렇게 깔아놨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자면 아이고. 여기 선을 하나, 왜 그림이 안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펜으로 해봅시다. 선을 하나 쭉 그어가지고. 원래 요 계면에 자유전자가 살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전압을 마이너스 이런 거 걸면 에너지 우물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양자화된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찰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여기 동그란 거 밑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전자 몇 개 들어있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야. 질문은. 전자를 내가 원하는 개수를 채우기 위한 이 전압을 얼마를 걸어줘야 되는지를 애초에 어떻게 아냐. 그 얘기는 저 안에 전자가 몇 개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전압을 적당하게 조절을 할 텐데 어떻게 측정하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강의는요, 대부분의 내용이 저 안에 전자 몇 개 있느냐를 어떻게 아냐라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할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결국 두 번째 강연에서의 큐빗의 상태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요, 이 양자점을 통과하는, 왜냐면 이 양자점의 왼쪽하고 오른쪽, 여기서는 얘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 전부 다라고 얘기를 해보죠. 오른쪽과 왼쪽 전부 다 전자가 많이 이미 차서 페르미 레벨을 가지고 있는 전자의 호수가 붙어 있다고 했으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압을 걸면 전류를 흘릴 수가 있겠죠. 그걸 도식적으로 나타낸 게 다음과 같은 그림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양자점이 중간에 있고 왼쪽 오른쪽에는 전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호수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영역이 있다. 네, 요거하고 요거. 그럼 양자점하고 외부를 우리가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느냐? 굉장히 정확하게 하려면 소위 우리 제1원리 계산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원자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계산해야겠죠. 포텐셜 우물도 생각을 하고, 그럼 포텐셜 웰이 있으면은 전자가 이렇게 트랜스미션 하는 소위 양자역학에서 배우는 WKB 어프록시메이션을 해가지고 터널링 레이트 계산하고 이런 거 다 해야 될 거예요.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약간 퉁치는 게 있어요. 뭐냐? 이런 에너지 배리어, 상호작용 이런 걸 전부 다 연결하는 캐패시턴스로 치환하는 거예요. 적당한 캐패시턴스 값을 넣어서 이런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것을 컨스탄트 인터랙션 모델이라고 해요. 물론 제 강의는 이 컨스탄트 인터랙션 모델이라든지 이런 모델링의 이론적인 내용을 강연하려는 건 아니라서 여기 밑에 있는 수식 같은 것들은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거 말고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만 제가 언급을 할게요. 무엇이냐? 왼쪽에서 오른쪽을 가로질러서 전압의 차. 우리가 여기서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케미컬 포텐셜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배터리를 연결해서 1.5V짜리 배터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했다 라고 하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의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의 차이를 1.5 일렉트론 볼트 만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전압을 걸면 우리가 오음의 법칙 생각하면 전류 흘려야 되지 않아요? 여기 중간에 있는 걸 저항이라고 하면 오음의 법칙을 따른다 그러면 내가 전압을 건 것에 비례해서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저항이라는 값이 상수니까 오음의 법칙에서는. 그런데 이 양자점을 통과하는 전류는 그렇게 오음의 법칙을 따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양자점 안에 전자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수식들을 조금 넘어간 상태에서 얘네들은 좀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이 전류의 모양은 그럼 오음의 법칙은 안 따르면 어떻게 따르느냐 이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여기 수식은 넘어간다고 했고요.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적당량의 어떤 케미컬 포텐셜의 차이를 줬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왼쪽에서 전자가 완전히 오른쪽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왜 못 가는지 왼쪽의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못 갈 것 같아요? 물론 용기 있게 그 이유를 얘기할 사람은 없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 저는 학생들은 머릿속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는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왼쪽과 오른쪽에는 호수라서 여기 밑으로는 전자 다 차 있고요. 마지막 전자가 여기 페르미 레벨을 채우고 있어요. 그럼 그 페르미 레벨의 역할이 무엇이냐? 페르미 레벨의 뜻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죠. 절대온도 0도에서 그 밑으로는 전자가 다 차 있고 그 밑에 레벨을 찰 확률이 1이고 그 레벨 위로는 차 있을 확률이 0인 그 경계를 정하는 에너지 레벨이 페르미 레벨이란 말이죠. 이거를 페르미 레벨을 한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한 것이고요. 다른 측면으로 이제 말을 약간 바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페르미 레벨 밑으로 만약에 원래는 차 있을 확률이 1이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페르미 레벨보다도 낮은 에너지 레벨이 안 차 있어. 얘 입장에서 요거의 페르미 레벨보다 그러니까 요 양자점에 있는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선을 그어 놓은데요. 자, 얘 입장에서 왼쪽 입장에서 얘를 쳐다봤어요. 근데 얘의 페르미 레벨보다도 에너지가 낮은데 거기를 전자가 안 채우고 있네?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무조건 자기와 같은 페르미 레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해서? 여기는 어베일러블한 전자가 무지무지 많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전자를 얘한테 빨리 줘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페르미 레벨보다 낮은 에너지 레벨을 보면 거기를 자꾸 채우려고 그래. 높은 에너지 레벨을 보면 그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만약에 있었으면 자꾸 빼내올라 그러고 그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레저보의 역할이에요. 자, 그럼 이 에너지 레벨은 왼쪽이 보기에도 채우려 그러죠? 근데 오른쪽이 보기에도 채우려 그래. 그러면 어떤 순간에 저 밑에 있던 에너지 레벨이 안 채워져 있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전자를 하나 줘서 저 안에를 전자를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해피하게 그렇게 있어. 그러니까 결국 전자가 왼쪽에서 여기를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은 절대로 안 만들어진다 이거야. 양쪽 모두 다 중간에 있는 놈을 전자를 채우려고 하든지 아니면 에너지 레벨 높은 놈은 양쪽으로 계속 빼내려고 하는 일만 생기지 시퀀셜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양자점을 통과하는 전류의 양이 있기를 원해요. 단위 시간당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속 전자가 흘러가기를 원해요. 이런 일은 언제만 생기느냐? 여기 양자점에 있는 이 에너지 레벨들이 내가 걸어준 왼쪽과 오른쪽 레저보의 이 케미컬 포텐셜 차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바이어스 윈도우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차이를 이렇게 걸어주는 걸 바이어스를 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차이를 윈도우라고 했을 때 그 윈도우 안에 어떤 관심 있는 에너지 레벨이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만 왼쪽에서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시퀀셜한 트랜스포트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상황만.
그런데 실험적으로 자, 이쪽과 이쪽의 에너지 레벨 차이는 정해줄 수 있는데 그와 동시에 이 중간에 있는 에너지 레벨 전체를 위아래로 이렇게 쉬프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쉬프트 하는 것이 이 앞에서 본 그림 중에서 그림을 그려놨죠. 연결점이 있으면은 이 중간에 달린 이 전선 있죠. 이 전선의 전압을 조절하면 여기 안에 있는 에너지 레벨 전체가 위아래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게이트 전압이라고 하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그 게이트 전압을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쭉 갈 때 이런 영역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재는 전류의 양이 0이에요, 전부 다. 그러다가 어떤 에너지 레벨이 여기 왼쪽과 오른쪽의 케미컬 포텐셜 차이 안에 들어올 때만 전류가 갑자기 싹 증가를 해요. 이렇게 피크 모양으로. 그러다가 거기를 또 지나가면 또 0이 되고 이런 피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위치들.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위치들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정도를 게이트 전압으로 바꿀 때 저렇게 픽들이 피리오딕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쿨롬 블라케이드가 보이는 쿨롬 오실레이션 또는 쿨롬 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픽을 하나 지날 때마다 이 양자점 안에 들어있던 전자의 개수가 하나씩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모르죠. 10개로 시작했는지 20개로 시작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픽이 하나 지날 때마다 하나씩 줄어들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질문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설명을 굉장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장 안 걸었을 때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 실험은 자기장 걸고 하고요. 자기장 걸고 한 거는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폭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인피니트하게 샤프한 델타 펑션일 리는 없잖아, 실생활에서. 그러면 저 폭은 뭐가 결정을 할까? 그러니까 이 에너지 레벨 자체가 딱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걸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우리 용기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볼 사람이 없을까요? 네. 그래도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는요, 여기 있는 페르미 레벨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스텝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절대 온도 0도에 굉장히 가까운 상태에서 실험을 하지만 진짜 절대 온도 0도는 아니기 때문에 절대 온도 0도여야 여기 바로 밑에가 확률 1이고 바로 위가 확률이 0이 되겠는데 절대 온도가 0이 아니라 라고 하면 요 스텝 펑션을 그리는 그 스텝이 좀 브로드하죠. 불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미 레벨 밑인데도 불구하고 안 채울 확률도 있고 페르미 레벨보다 위인데도 채워 있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야. 그것 때문에 이 폭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 오리진은 어디에 있다? 온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절대 온도가 0도 아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참고 설명을 더 드리자면 바로 이 사실을 이용하면 요 픽이 나오는 요 전류의 양 있잖아요. 요거 요 모양 요 모양이 온도계가 돼요. 왜냐면 온도가 바뀌면 이 폭이 달라지거든. 온도가 높으면 이게 더 이렇게 브로드해질 거고 온도가 진짜 전대 온도에 가까워지면은 이 폭이 굉장히 샤프해져서 델타 펑션처럼 될 거거든요. 저 폭을 재면 그걸 온도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아, 있습니다. 또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걸잖아요. 요거랑 요거를 차이를 너무 많이 주면 어떤 한순간에 이런 거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이런 픽들의 폭은 또 온도만이 아니라 딴 거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고요. 실제로 온도계로 쓰려면은 요 차이는 실제로는 굉장히 적게 줘서 실험을 합니다. 질문을 좀 받았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자, 그 설명을 한 게 이런 것이고요. 제가 여기 보통 이런 강연을 하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거든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황은 일단 만들었다고 쳐봐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서 전류는 흘렀어. 근데 여기 맥시멈 값이 있을 텐데 이 맥시멈 값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아이디얼하게는 저 전류의 값이 얼마까지 흐를 수 있을까? 아는 사람 있을까요? 저기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저게 무한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여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굉장히 쉽게 들어왔다 굉장히 쉽게 나가는 자 이런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터널링을 이용해서 이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터널링으로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터널링 레이트를 계속 빠르게 하면 그럼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가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전류의 양은 무지막지하게 계속 키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제약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터널링을 낮추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터널링 배리어라는 것을 계속 낮추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터널링 레이트라고 하는 터널 프로바빌리티는 빨라질 테니까. 네?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배리어를 낮추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비슷한 답에 근접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뒤에 말이 잘 안 들려서 그냥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 답은 뭐냐면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원리적으로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이 레이트라는 것을 이 전류라는 양을 한번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전류는 뭐에 비례할까요? 여기서 왼쪽에서 들어오는 레이트,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레이트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이제 감마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 레이트가 높아지면 전류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한 번 터널링이 이렇게 일어날 때 전류의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차지의 양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비례할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전류가 일단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 조건을 나타내는 게 요거예요. 요 F가 페르미 통계 펑션이거든요.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뭐 어쩌고 분의 1 그거 있잖아요. 왼쪽에서의 그 F값과 오른쪽에서의 F값의 차이
만약에 아까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조건이었다면은 이게 둘 다 0이거나 둘 다 1이라서 빼기 하면 언제나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런데 전류가 흐르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왼쪽은 1인데 오른쪽은 0이라든지 또는 왼쪽은 0인데 오른쪽은 1이 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0이 아니라서 일단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이트를 아무리 키운다고 해서 그러면 이 전류의 양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배리어를 이렇게 낮추다 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그러면 얘가 레이트가 빠르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이 에너지 레벨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점 짧아진다는 얘기죠. uncertainty principle 중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너지와 시간의 그런 불확정성의 관계. 얘가 여기에 머무는 시간이 무지무지 짧아지면 어떤 그 에너지 레벨이 어떤 에너지 레벨인지를 아는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레벨 한계가 샤프하게 정의되어 있는 에너지 레벨이 아니라 내가 모를 수밖에 없는 에너지 레벨의 불확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불확실한 에너지 레벨 여러 개를 통과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결국 뭐 자세한 계산은 여기 노트를 나중에 보시고요.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면요. 이게 아무리 커도 요만큼의 값 있죠. 이 컨덕턴스로 나타낸 건데 전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Q제곱 나누기 H바 요 양보다 절대로 클 수가 없어요. 요거는 펀더멘탈한 상수만 들어가 있는 양이죠. 내가 걸어준 바이어스 전압으로 나눠주면 이제 컨덕턴스로 환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저 단위로는 G맨스, 그러니까 옴분의 1이라는 단위 있잖아요. 그 컨덕턴스 값이 이 값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건 딱 정해져 있는 값이죠. 상수들을 넣어보면은 저항으로 따지면은 스핀까지 생각하면 20 몇 킬로옴 그거 분의 1에 해당하는 전도도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컨덕턴스라는 것이 이 값으로 퀀타이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실험으로 한 80년대쯤에 실제 발견을 해가지고 물론 노벨상은 못 받았고 진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이 양자점이라고 부르는 에너지 레벨 한계를 통과할 때 그리고 터널링이라는 것만 생각한다면 뭔가 우리가 오메 법칙에서 얘기하는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저 가다가 뭐 스캐터링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터널링을 통해서 이렇게 레이트 정해진 레이트로 가기만 하는 건데 그런데도 이 자연은 이 에너지 레벨 한계를 통과할 때도 무한대의 전류를 흘릴 수 없게 하는 거거든요. 그 스캐터링이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항이 0이 안 돼. 여기 불확정성의 원리 등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소스나 드레인이라고 부르는 이 레저버는 일단 에너지 레벨이 어베일러블한 게 너무너무 많아. 고속도로 치면 한 1000차선 고속도로야. 그런데 거기서 쫙 달리던 차들이 톨게이트를 만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에너지 레벨 한계를 통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병목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이 펀더멘탈한 레지스턴스예요.
또는 펀더멘탈한 컨덕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원리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다시 또 그림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실험을 한다 그랬는데 이런 거, 예, 말씀하시죠. 네. 맥시멈이죠. 그러니까 요걸 굉장히 늘렸을 때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이고 요걸 느리게 하면 요거보다 언제나 작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퀀타이즈 된 값을 보기 위한 실험적인 조건 찾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에너지 레벨 하나당 이만큼을 말씀드린 거예요.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에너지 레벨이 2개, 3개, 4개다. 그러면은 요거의 단위로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컨덕턴스가. 그래서 컨덕턴스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그 계단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 80년대쯤에 네덜란드에서 한 실험이에요. 다시 그림 위주로 보자면 이 냉장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한 영하 273. 몇 도, 그러니까 절대 온도로 0.0 몇 켈빈까지 내려가는 냉장고예요. 여기 안에다가 양자점 소자를 만들고 전선들은 외부랑 연결되게 다 붙인 다음에 이 밑으로 넣고요. 영상을 하나 보시면은 시끄럽죠.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소리까지 다 담아왔어요. 지금 소리는 그 냉장고 컴프레서 소리고요. 여기 냉장고였고 모든 신호가 여기 머리카락처럼 생긴 데 이렇게 와가지고 신호를 이렇게 막 분배한 다음에 컨트롤을 하는 기계들이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숫자로 보이는 하나하나가 전선들 하나하나에 전압을 거는 장치들이에요. 이 장치들 이렇게 많이 모아놔가지고 큐빅 몇 개까지 하냐? 이 정도 하면 한 큐빅 4개 하겠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렸듯이 양자 컴퓨터에 양자스러운 건 뭐 있는데 컴퓨터라는 개념은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네. 네. 큐빗을 연결한다고요? 네. 이제 어드밴스된 말씀인데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요즘에 IBM에서는 초전도 큐빗을 여기에 몇 개 만들고 조기에 몇 개 만들고 해서 2개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냉장고에 만든 걸 연결하려는 노력도 있고요. 반도체도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안에 있는 요게 큐빗 하나하나가 양자점 하나하나가 큐빗 하나하나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이미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연결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는 터널링인데요. 터널링이 가능할 정도로 가깝다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그런 연결이 있어야 우리 소위 양자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이중 큐빗 게이트가 되는데요. 그의 자세한 얘기는 이제 2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시죠. 시끄러운 거 이거 빨리 지나가지. 네. 실험실에 들어가면 저 소리를 평생 듣고 살아야 돼요. 귀가 잘 안 들려 요즘엔. 자, 지금 말씀드린 그 쿨론 블라케이드라는 쿨론 픽 실험으로 해서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영상이에요. 자, 이 프로그램은 여기 넘버링이 쫙 돼 있는 게 여기 게이트 넘버라고 생각하고 이 중에서 이런 게이트를 어떤 값에서 어떤 값으로 바꾸면서
재겠다 라는 프로그램 돌린 거예요. 이 전류가, 이게 전류고요. 이게 게이트 전압이에요. 뭐 여기 꿀렁꿀렁한 거 보이시나? 나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여기 나노암페어 밑이에요, 이제. 11-9승이니까. 올라갔다 내려가고. 또 올라갔다 내려가고. 근데 별로 안 올라가네. 그 다음 거 거의 안 나오네.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음으로 막 가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실험적으로 본 아까 그 아이디얼한 볼록볼록한 그 픽을 나타낸 건데, 이론하고 좀 다르죠? 에? 근데 일단 이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잖아. 이렇게. 분명히 요거 사이에는 전류 아무것도 안 흘러야 된다는데 여기도 이미 나노암페어 정도 흐르고 있잖아. 요게 이제 실제로는 아까 말한 아이디얼한 케이스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진짜로 딱 요것만 있고 아주 아이디얼한 케이스 만들면은 그렇게 되는데 보통은 재면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에 이 폭들 있죠. 이 픽의 폭들이 이쪽이 더 브로드하고 이쪽이 좀 더 샤프해 보여요. 온도는 다 같은데 요거는 이제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쪽이 전자의 개수가 더 많은 쪽인데 이쪽이 같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폭을 정하는 것이 온도가 아닌 아까 질문 중에 있었죠. 바이오스 윈도우 안에 2개 레벨 이상이 있으면은 이게 더 브로드해질 수 있고 온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더 브로드해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얘가 더 브로드해요. 세 번째는 아까 아이디얼한 거에서는 이 흐르는 전류가 다 같은 높이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얘가 음으로 더 가면은 픽이 나오는 조건에서도 그 높이가 점점점 덜 높을 때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나중에는 실제로는 저 픽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잴 수 있을 만큼의 전류가 안 흐를 때도 있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 이렇게. 일단 전류의 양이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중간으로 갔다가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그 레이트가 느려지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조건에서도 흐르는 양은 작아지겠죠. 그럼 그 레이트는 왜 작아질까? 터널링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데. 터널 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럼 터널 배려는 왜 높아질까? 나는 분명히 중간에 양자점 전체 에너지를 위아래로 조절하는 저 게이트만 조절했는데 왜 터널 배리어가 높아지고 낮아지냐 이거야. 그게 이제 실제로는 사실 여기에 있는 에너지 레벨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있는 게이트를 내가 조절했지만 그게 사실 여기 중간에 에너지 레벨만 바꾼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이 에너지 레벨을 시프트 할 뿐만 아니라 이 양옆에 해당하는 터널 배리어에도 키웠다 작았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얘기하자면 크로스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질문 나온 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스를 많이 걸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자, 얘가 여기를 채웠다가 갈 수도 있고, 여기를 채웠다가 갈 수도 있네. 그러면 이펙티브하게 이 레이트가 더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의 양이 더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는 제가 그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만 전류가 요점에서만 픽으로 흐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이 높이 차이, 왼쪽과 오른쪽의 높이 차이를 굉장히 작게 했을 때 말씀드린 것이고요. 굉장히 키우면 이 영역에서는 얘가 점점점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영역이 점점점 벌어져요. 대신에 어떤 한계 바이어스 전압 밑으로는 전류가 전혀 안 흐르는 영역이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고요. 지금 요 그림이 그 눈에 좀 들어오시고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픽들은 요 VSD가 굉장히 작을 때의 VG에 대해서 라인 컷을 이렇게 한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VSD를 점점 늘려가면서 아까 그 라인 컷들을 계속 그린 거를 2차원으로 모으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나? 느낌이 안 오시면 이제 이것도 실제 실험으로 한번 봐야죠.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번에는 요 전압하고요. 요걸 바꿀 뿐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에서 걸어주는 전압도 바꿔가면서 2차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왜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뭔가 얘를 바꿔서 그림 그린 다음에 얘 조금 바꾸고 얘를 또 그리고 얘 조금 바꾸고 얘 또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2차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해 봅시다. 양쪽에 걸어주는 전압 바꾸면서 전류를 이렇게 흐르면 재면 이게 만약에 진짜 오음의 법칙을 따라서 하면 IV를 그리면 이게 직선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 양자점은 오음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비선형인 이 곡선을 그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 한 개를 이제 요 R5라는 전압을 조금 바꾼 다음에 또 그려요. 이렇게. R로 바꾸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차곡차곡 쌓으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거를 스킵했어요. 그릴 때마다 이 선들이 조금씩 다 달라 보이는데 요걸 이제 조금 있다가 2차원으로 쌓아 보겠어요. 여기서 뭐 무슨 모양인지 아직은 잘 느낌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느낌이 올 거예요.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되나? 시간이 좀 더 지났습니다. 이거 그리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나마 이제 여기 이렇게 보일 텐데요. 여기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요 중간을 기준으로 위는 전압을 플러스로 건 거고 아래는 전압을 마이너스로 건 건데 이걸 다 모은 게 이런 그림이거든요. 전압 안 건 게 여기 0인데 요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위쪽과 아래쪽을 보면은 여기 하늘색 부분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이 영역들이 전부 다 양자점을 통과해서 흐르는 전류가 아예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자꾸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연결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 이 모양이, 다이아몬드 모양이죠, 이렇게.
요 다이아몬드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요 영역 안에서는 양자점 안에 전자가 N개 들어있으면서 전류는 흐르지 않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쿨롬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요거는 N 플러스 1개, 요거는 N개, 여기는 N 마이너스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압을 많이 건 영역은 여기 깔때기 모양에서 여기 부분하고요, 이쪽 날개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색깔이 조금 다른 거를 알 수 있는데요. 전류의 양이 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익사이트 레벨이 바이어스 윈도우 안에 들어와서 그래요. 익사이트 레벨이 바이어스 윈도우 안에 들어오는 순간 전류의 양이 단계, 계단식으로 한 단계 뻥충 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역이 색깔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쿨롬 다이아몬드라는 게. 여기는 전자 12개인 거, 그러니까 양자점 안에 전자 12개. 요쯤으로 오면 6개. 여기 2개, 1개, 0개. 여기 밑으로는 더 이상 다이아몬드가 안 나와요. 왜냐? 양자점 안에 전자가 하나도 없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이아몬드를 감싸고 있는 이런 창살 무늬 같은 거, 이게 전부 다 익사이트 레벨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쿨롬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그리면요, 이 양자점이라는 거를 하나의 인공 원자로 취급했을 때 그 인공 원자 안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을 때의 에너지 준위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물리에서 배우는 옛날에 원자를 탐구할 때 제일 많이 쓰던 분광학이라고 있잖아요. 빛이 나오는 스펙트럼 이렇게 봐서 에너지 레벨들을 보는 거, 그거랑 똑같은 실험이에요, 사실. 인공 원자에 대한 분광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질문을 한번 또 받아보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실험을 모두 다 홀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컨덕션 밴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전류를 흘리는 쪽 소스와 드레인이라는 컨택도 전자가 흐르는 전류를 재기 위해서 다 최적화를 해놨고요. 그 모든 거를 홀을 측정하기 위한 셋업으로 하면요, 홀에 대해서 이런 똑같은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핀 큐빗이라고 하는 것도 전자로 스핀 큐빗 만들기도 하고 홀로 스핀 큐빗 만들기도 하거든요. 네, 또 질문 주시죠. 네? 스핀 덴시티 웨이브요? 마그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지금 요 전자를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왜냐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전자를 가지고도 그런 거를 마그논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 사실은 마그네틱 오더링과 그 다음에 그것에 퍼터베이션을 줄 수 있는 어떤 펄스 이런 게 필요한데, 그리고 그거는 단일 스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스핀이 많은 것의 콜렉티브한 모션에 대한 거라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근데 물론 그런 마그논을 양자정보 소자의 기초로 이용하려는 노력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시간은 약간 큐빗이랑 별로 상관이 없죠. 양자점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이 큐빗이랑 좀 더 관련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왜 이렇게 그러면은 양자점을 통과하는 전류의 양을 재서 방금 보여드린 그런 다이아몬드 모양 딱 그려가지고 다이아몬드 안 나올 때까지 하면 거기가 전자 하나도 없는 데니까
내가 전자 2개 채우고 싶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다 잰 다음에 여기 가서 뭐 실험하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레벨만 바꾸려고 한 게이트를 바꿨는데도 옆에 있는 배리어도 자꾸 높아져 가지고 그 에너지 레벨은 있는데 거기를 통과하는 전류를 못 재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양자점을 통과하는 전류를 재가지고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양자점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는 전류로 그거를 재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그런 문제 거의 없이 이 양자점 안에 마지막 전자가 들어있는 것까지를 정확하게 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이, 뭔가 나한테 그 양자점 안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알려주는 정보를 주는 어떤 그 커런트를 내가 관심 있는 양자점을 통과하는 전류로 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하는 전류를 재는 게 아니고, 내가 관심 있는 건 이놈인데 이놈을 재는 용도의 다른 양자점을 옆에다 만든 다음에 그 옆에 흐르는 양자점을 통해서 흐르는 이 전류를 재서 나는 여기에 있는 양자점의 전자의 개수를 한번 파악해보자라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거는 원리는 제가 좀 자세히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리뷰하는 것으로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옆에 있는 양자점에 흐르는 전류를 이 옆에 있는 VG1이라는 전압에 대해서 그리면 얘도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쿨롬 픽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 양자점을 통하는 전류니까. 그리고 쿨롬 블라케이드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하는 전류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 전류가 핵심은 내가 관심 있는 양자점의 전자의 개수가 n개일 때는 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관심 있는 양자점의 전자의 개수가 n-1개로 전자가 한 개 없으면 제가 이렇게 오실레이션처럼 그린 저 그림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관심 있다고 말한 저 양자점이랑 내가 실제로 재고 있는 양자점은 또다시 캐패시턴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여기에 전자 n개가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류 흐르는 것도 음의 전하가 어느 정도 밀어내고 있죠. 저 전류를. 그러니까 여기 전류를 어느 정도 못 흐르게 막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던 n개의 전자 중에 전자 한 개가 없어졌어요. 딴 데로 가버렸어. 그러면 같은 VG1에서 이 전류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답만 말씀드리면 이 전체 그림이 이렇게 시프트를 하게 돼 있어요. 실선이 여기에 n개 있을 때고 점선이 여기에 n-1개 있을 때예요.
왜 왼쪽으로 시프트 하는지는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에 있었을 때는 관심 있는 양자점에서 전자가 한 개 없어지면 언제나 신호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 점선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옆에다 다시 그리면서 VG1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해보죠.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다가 이 양자점에서 전자 하나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냐? 갑자기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또 이렇게 그리다가 이번엔 내가 올라가는 와중에 전자가 또 없어졌어. n-2가 됐어. 그럼 이번엔 내려가요. 왜냐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점선으로 가려면 일로 가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저 백그라운드 슬롭의 반대 방향으로 신호가 나와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게 느낌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막 캐패시턴스 모델에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트랜스포트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현재 변하는 슬롭이 음이면 그때의 신호는 전자 한 개 변화에 대한 신호는 플러스고 언제나 현재 변하는 슬롭이 플러스면 전자 한 개에 대한 변화 시그널은 마이너스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제가 또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요. 시작이 되고 있는 건가? 응? 이 영상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이 파일은 좀 깨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보이는 이 곡선이 원래는 내가 관심 있는 양자점에서 전자의 개수의 변화가 없었다면 얘는 그냥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사인파처럼의 그런 오실레이션 모양, 쿨롬 블라케이드, 쿨롬 픽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 놈이에요. 그런데 이거 그리는 와중에 여기에서 관심 있는 양자점의 전자의 개수가 한 개 적어져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던 놈이 아래로 시프트 하는 거예요. 저 시프트 하는 저 시그널이 전자 한 개가 양자점에서 없어졌어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자, 요거는 그 다음 전자가 또 없어진 걸 나타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런 신호가 없죠? 그냥 원래 백그라운드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밖에 없죠?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요 시그널이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 있는 양자점의 마지막 전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전자를 찾아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까 관심 있는 양자점을 통과하는 전류로서 전자의 개수를 파악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릴라이어블하게 내가 관심 있는 양자점의 마지막 전자에 해당하는 시그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양자점에 내가 원하는 전자의 개수를 일단 가둬놔야 그때부터 큐빅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하나의 거의 대부분을 전자 개수 가두는 거 설명하느라고 거의 다 보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하고 세 번째 시간에 관심 있는 전자 개수 영역은 이 양자점에 전자의 개수가 진짜 하나일 때 또는 전자의 개수가 두 개일 때 가지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전자의 개수가 하나일 때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장 걸면은 그 전자의 하나의 스핀이 업이냐 다운이냐가 에너지 두 개로 갈라진다는 거 이외에는 크게 설명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양자점 안에 전자가 두 개 이상 들어가고 특히나 우리가 관심 있는 두 개가 들어가면 먼저 두 번째 시간 가기 전에 설명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자 두 개가 들어가면 전자는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얘의 상태를 기술하는 양자 상태를 쓰게 되면 그 두 개의 뭐 위치나 뭔가 어쨌든 두 개를 교환하는 오퍼레이션 익스체인지라고 하죠.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페르미온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뭐 요즘에는 2차원에 사는 그런 애들은 뭐 그게 1, 마이너스 1 말고도 뭐 복소 수술을 가지고 수 있다 해서 뭐 애니온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냥 페르미온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엔티시메트릭 해야 된단 말이야.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전자의 웨이브 펑션을 얘기를 할 때 공간적인 분포에 해당하는 오비탈 웨이브 펑션이 있을 것이고 스핀의 상태를 기술하는 스핀에 해당하는 그 상태를 또 기술하는 게 있을 텐데 전체 웨이브 펑션은 그 두 개를 곱한 게 되겠죠. 그럼 가능성이 두 가지예요. 공간적인 파트가 시메트릭 하면서 스핀 파트가 엔티시메트릭 하든지 공간적인 파트가 엔티시메트릭 하면 스핀 파트가 시메트릭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곱하기 하면은 전체적으로 엔티시메트릭 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전자 두 개가 이 양자점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스핀 파트를 우리가 흔히 이렇게 구분을 하죠. 스핀 두 개의 스핀 상태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물론 여기 써 있는 이런 거 말고 각각의 스핀이 스핀 업이냐 다운이냐로 표시할 수도 있죠. 네 가지 가능성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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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여기 써 있는 것은 그렇게 각각의 오비탈 각각의 앵귤러 모멘텀이 얼마냐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합친 전체 앵귤러 모멘텀이 얼마고 그것의 Z방향 성분이 얼마냐로 표시한 거예요. 이건 같은 두 개의 스핀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거다 이거야. 그렇게 표현하면 얘를 어떻게 나누느냐? 싱글렛 하나 하고요. 싱글렛은 이렇게 쓰고 업, 다운, 빼기, 다운, 업. 그리고 트리플렛 3개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거는 익숙하신가요? 학부 수준에서? 네. 그런데 얘는 스핀 두 개를 익스체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엔티시메트릭 해요. 싱글렛은. 근데 여기 있는 트리플렛 3개는요. 그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시메트릭 해요. 스핀이. 그러면 양자점 안에 전자가 두 개 들어갔을 때 전체 웨이브 펑션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스핀은 싱글렛이면서 오비탈 파트는 시메트릭한 거. 그러니까 즉 스핀은 엔티시메트릭하면서 오비탈은 시메트릭한 거. 또는 스핀은 시메트릭하면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오비탈 파트는 엔티시메트릭한 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음 시간을 위한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그 두 가지의 에너지 상태가
에너지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반적인 포텐셜 안에 전자를 두 개 가뒀을 때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싱글렛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거 거의 시오렘까지 있는데요. 그건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즉 싱글렛을 가질 때와 트리플렛을 가질 때 에너지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을 싱글렛 트리플렛 스플리팅이라 그래요. 원래 슈레딩거 방정식 생각해 보면 전자 입자에 대한 뭐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스핀이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것은 스핀이 업이든 다운이든 뭐 거기는 뭐 스핀을 기술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결국 익스체인지라는 오퍼레이션에 의한 효과라서 투바디 효과예요.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가 스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이 싱글렛 트리플렛 스플리팅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얘기하고 이제 이걸 이런 스핀 상태를 가지고 그리고 전자를 한 개씩 이 양자점에 가두는 이 테크닉을 가지고 진짜로 큐빅 만드는 것은 내일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저는 좀 더 이따가 출발할 거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세요. 오늘 설명을 거의 안 드린 것 중에 하나는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서요. 여기 양자점 만들고 왼쪽 오른쪽에 전압 걸면은 전류 흘린다 그랬는데 거기서 약간 빼먹은 게 있어요. 왜냐면 이 2차원 전자는 이 표면 밑에 살고 있는데 그 2차원 전자에 어떻게 전압을 걸 거냐라는 문제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여기하고 오른쪽 사이의 전압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있는 전자하고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전부 다 표면 아래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 그 맨 위층, 지금 보고 있는 저 회색층 표면 자체는 반도체예요. 전류를 흘리지 않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 있는 2차원 전자에 접근하기 위한 어떤 통로가 또다시 필요한 거예요. 그 표면에서부터 2차원 전자까지를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쐐기 같은,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메탈 봉 같은 걸 박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 2차원 애들은 경계의 표면 밑에 살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외부 환경에서는 표면을 따라 통해서 걔한테 접근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네.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는 오믹 컨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오믹 컨택을 N타입으로 만드느냐 P타입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양자점, 관심 있는 양자점이 전자를 이용하는 N타입 양자점이냐, 홀을 이용하는 P타입 양자점이냐, 이렇게 달라져요. 근데 결국에는 저 오미 컨택을 달리하면 전자에 대한 양자점 실험을 한 거를 홀 양자점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다 똑같아요. 마이너스 다 플러스로 바꾸면 돼요. 네.